네, 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심지어 부유층에 속하는 주민들조차 높은 물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형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컸다면서요? 네, 이 직장을 옮기면서 과반은 임금을 올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인상폭은 두 자릿수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사이트 집 리크루터가 이번 주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직한 근로자 약 64%가 이전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는 11%나 그 이상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전 임금의 최소 50%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도 8.7%, 거의 9%나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단 적지만 그래도 임금 인상이 6에서 10% 사이였던 근로자도 30.5%로 거의 3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임금을 찾아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분위기는 올해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죠. 네, 한층 더 나은 대우를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은 당분간 계속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살에서 54살 사이 근로자들, 노동력의 주요 연령대로 꼽히는데 이들 가운데 20%는 올해 안에 현 직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26%는 1, 2년 정도만 현 직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집 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락 수석 경제학자는요, 지금까지 보면 평균 한 직장에 근속하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거의 50%는 1, 2년 안에 퇴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직률이 늘고 또 이직을 계획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만 반면에 이직한 걸 후회하면서 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만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이른바 부메랑 직원이라 하는데요. 네. 이런 부메랑 직원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링크드인 회원사 중에서 이직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비율은 2019년 3.9%였는데 지난해 4.5%로 올라갔습니다. 또 구직 경력 자문회사 더 뮤즈가 올해 초 2,500여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퇴사한 사람의 약 4분의 3이 이를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은 과거 일자리로 되돌아가는 걸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러면 이처럼 이직자가 전 직장을 다시 찾는 상황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일부는 팬데믹 기간에 주변에서 하도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현 직장에 불만이 없는데도 그래도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 강사인 에이미 커디는 이 사탕 가게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네. 근데 막상 이직한 사람 중 상당수는 새로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이 구직자들이 채용 시장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걸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버티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며 충동적으로 그렇게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이 이직을 후회하는 한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이직을 한다고 해도 잘 살펴보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직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역할이 맞지 않거나 이전 직장에서 느꼈던 실망스러웠던 점이 새로운 곳에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의 기회가 온다면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원자들에게 몇 가지를 적어서 생각해보라 했는데요. 선호하는 직장 상사 유형이라든지 경력에서 놓쳤다 생각하는 부분,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직장 환경, 그리고 언제 일에 몰두하게 되는지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직을 하고 또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임금이 인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죠. 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앞으로 그걸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게 결국 임금을 올린 회사들이 그렇게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설사 공급망 문제나 에너지 위기와 같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요인들이 앞으로 사라진다 해도 이번에 전반적인 경제에서 일어나는 그 광범위한 임금 인상이 향후 수분기에 또
높은 물가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달 초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서 전체 응답자 27%는 올해 최대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임금 인상을 지목했습니다.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공급망 차질을 지목한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결국 임금이 올라도 근로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물가가 치솟는 수준에 비하면 임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란 평가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그러니까 3월 일반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 인상률은 6%였습니다. 1년 전 3.4%에서 6%로 오른 것이고요. 또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 3.7%보다도 역시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7.1%에 달해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8.5%나 뛰었죠. 아무리 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높았다 하더라도 물가가 뛴 것에 비하면 못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었다 느끼고 이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승에 추가 부담을 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높은 물가에 부담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익스피리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1%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는 겨우겨우 소득에 맞춰 살아가고 앞으로는 똑같은 걸 산다 해도 지출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랜딩클럽의 조사에서도 전체 62%가 월급 받으면 다 쓰고 또 그 다음 월급으로 그 다음 한 달을 살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심지어 부유한 주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요. 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거주하는 올해 40살 벤자민 깁슨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깁슨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연소득은 1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데 기본적인 가계를 부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보고 가스비 부담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의 부담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제는 달러 스토어를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깁슨과 같은 사례가 이제 더 이상 특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랜딩클럽 조사 결과 연소득 10만 달러를 버는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월말에 거의 남는 돈이 없거나 아예 남는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 한 해 동안 LA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네, 삶의 질 점수가 53점이었습니다. UCLA 러스킨 스쿨이 LA 카운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발표한 2022 삶의 질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에 불과했습니다. 네. 생활비와 대중교통, 환경, 치안, 교육, 인종관계, 헬스케어, 그리고 이웃 이런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서 53점이면 굉장히 떨어지는 성적이죠. 네, 역대 최악의 점수입니다. UCLA 러스킨 스쿨이 삶의 질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였는데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와 2020년엔 58점이었는데 거기서 5점이나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전 최악이 2018년과 2019년, 그때도 5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최악과 비교하더라도 3점이나 더 내려간 점수입니다. 자, 박 기자,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최악으로 떨어진 주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팬데믹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제프 야로슬라브스키 LA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이같이 꼽았습니다. 이어서 팬데믹 이후 쌓여오던 게 올해 폭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이번에 이전 조사와 달랐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통은 어떤 부분에서 점수의 변화가 꽤 있더라도 그게 이제 다른 부분들 점수 변화에 의해서 상쇄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전체 총점이 연간 3점 이상 오르거나 떨어진 적이 없었고요. 55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총 9개 부분에서 1개 제외하고 8개 부문에서 역대 최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점수도 역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생활비였습니다. 네. 45점으로 안 그래도 낮았었는데 여기서 39점까지 더 내려갔습니다. 높은 가솔린 가격에 주거비도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역대 가장 심각하다 보니 이건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네, 물론 소득이 오른 주민도 있습니다. 22%는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오른 주민보다는 감소한 주민들이 더 많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생활비는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는 가능했던 지출을 지금은 할 수 없는 만큼 돈이 없다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박형경 기자 수고했습니다.